자세히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안녕하세요, 쟈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수산물 시장처럼 그런 동산을 취급하는 시장과 연계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그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동산 상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주용, 그러니까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용,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용,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주용은 영어로 residenti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용은 income property라고 합니다. 자, 주택, 거주용에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된 주택을 말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Single Family Residential, 그래서 SFR이라고 자주 표기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줄여서 콘도라고 그냥 하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이런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나 콘도의 그 차이점, 그런 것들은 그것을 다루는 챕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타운하우스나 콘도는 한국의 연립주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아파트, 한국에 있는 그런 고층 아파트들은 미국 개념으로는 콘도미니엄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대부분 임대해서 사는 임대 아파트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용 부동산은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상업용, 그 다음에 산업용, 그 다음에 농업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영어로 commerci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industrial, 그리고 농업용은 agricultural,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상업용의 어떤 예는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즉 소매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건물, 오피스 빌딩, 다음에 호텔이나 모텔, 다음에 이 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는 이 임대 아파트를
그 임대 아파트 전체를 구매를 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분류가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다음에 골프장, 극장, 주유소, 주차장, 뭐 이러한 예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용은 공장 건물이라든지 창고, 이러한 예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은 농지, 그리고 임야,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과 연관된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용 부동산은요, 종교시설, 뭐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묘지, 정부 소유지, 학교, 뭐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 땅이 있는데요. 이 빈 땅은 이 빈 땅 위에 여러 가지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는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체입니다.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업체로서의 식당은 그 식당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식당의 식기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음식 그 비법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권리 그 사업 권리에 해당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체는 이 부동산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세탁소, 리커는 술, 그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리콜, 뭐 또 미용실, 그 외에 아주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유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업체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체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 건물과 함께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그 시장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동산 시장에 가면 그런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판매자와 또 구매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그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 판매자, 셀러가 있고요.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 바이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상품, 즉 부동산들의 가격이
상당히 높고 또 이 거래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계약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이는 그 거래를 진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셀러나 바이어나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에게 그 거래를 대행시키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개인을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의 에이전트를 우리는 셀러즈 에이전트, 그리고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우리는 바이어스 에이전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셀러가 이 에이전트를, 즉 중개 대리인을 고용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셀러의 부동산 매물을 상품 진열대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올리게 됩니다. 그 올리는 것을 우리가 리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바이어들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도 얻고 검색도 하고 해서 본인의 상품을 여러 바이어들에게 이렇게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진열대에 해당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ML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Multiple Listing Service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에이전트들, 여러 에이전트들 간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매물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스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본인의 그 고객인 클라이언트인 셀러의 매물을 여기 MLS에 등재를 하게 되면, 리스팅을 하게 되면 많은 다른 에이전트들, 그 바이어를 대리하고 있는 많은 에이전트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거래를 손쉽게 성사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스 에이전트를 다른 말로 리스팅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셀링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여기에 리스팅된 상품을 바이어에게 셀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셀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고용한 이 에이전트는 본인의 상품을 리스팅하고 실질적으로 그 리스팅된 상품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셀링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스 에이전트와 셀링 에이전트가 비슷한데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셀러스 에이전트는 당연히 판매자 셀러의 에이전트고요. 셀링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LS, Multiple Listing 서비스는 상품 진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셀러는 이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중개 수수료, 즉 커미션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물론 이 두 당사자 간에 그 흥정이 가능하지만 니고시어블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6%를 보통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된 후에 이 셀러가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6% 혹은 더 좀 이렇게 그 변동은 있겠지만요. 커미션을 지급하게 되면 그 커미션에서 일정 비율을 이 에이전트가 같이 협업한, 즉 코오퍼레이션한 이 에이전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대 50% 이렇게 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이 MLS에 등재를 할 때 이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에 셀링 에이전트에게 몇 %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그러한 정보를 기입해 넣게 됩니다. 이 커미션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셀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러한 셀러들은 그냥 본인이 직접 이런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물을 우리가 for sale by own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FSBO라고 합니다. for sale by owner.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커미션을 절약하는 그러한 장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MLS에 등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매물을 여러 바이어에게 노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이 셀러가 과거에 이 에이전트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런 시장 현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절차상에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가면 그 시장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에도 그러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관청이 있는데요. 그것이 BRE입니다. 이 BRE는 Bureau of Real Estate. 그래서 한국말로는 부동산국이라고 합니다. 이 BRE는 최근까지 DRE로 불려졌습니다. Department of Real Estate였는데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에 의해서 그 주정부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이게 개편되면서 이 BRE로 지난 7월 1일 2013년도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업무는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명칭이 그 부동산국의 명칭이 DRE에서 BRE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이 BRE는 그 주정부 조직상 DCA의 하위 조직입니다. DCA는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소비자 권익 보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소비자 공정거래 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DCA에서는 여러 가지 3차 산업, 뭐 의사 직종이라든지 뭐 한의사, 친구사, 뭐 간호사 혹은 뭐 이발, 뭐 아무튼 여러 그 3차 직종에 대한 그러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비자가 어떤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관청이고요. 이 부서 산하에 BRE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시장관리사무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부동산 산업과라고 이 국토교통부 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상품들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그 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상품과 이거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자와 매수자만 있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서로의 합의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만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그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량이 적고 여기를 P1이라고 그러죠. Q1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그 수요량이 증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이렇게 역의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수요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되고 가격이 P2에서 P1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Q2에서 Q1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선을 수요의 곡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급의 법칙도 비슷한데 이것은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생산업자,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적게 하고요. 공급량이 Q1이고 P1 가격이 올라가면 P2로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공급량도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도 떨어집니다. 즉,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공급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같이 그렸을 때 그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가격. 즉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는 그러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수요량이든지 공급량이든지 양이 어떻게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 수요 곡선 혹은 공급 곡선 그 자체가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수요 곡선, 디맨드, 그러니까 D라고 하죠. 이 수요 곡선 D1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요. 그러니까는 가격 요인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 그 자체가 이렇게 먼저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맨드 2라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원래 D1에서는 여기가 가격이었죠. P1. 근데 수요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함으로써 가격은 이제 P2로 증가되게 됩니다. 즉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도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공급이니까 supply 1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supply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이동하기 전에는 여기가 price 1 원래 가격이었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P2로 하락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위에는 가격이, 즉 프라이스가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측면이었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이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함으로써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가격이 프라이스가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측면을 우리가 수요 혹은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합니다. 양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양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수요량이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밑에 측면은 이 곡선의 변동을 말합니다. 양의 변동이 아니고 그 선 자체의 따라서 달리 말하면 이 같은 경우는 수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수요량의 변화,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그래프는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수요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공급의 변동, 공급량이 아니죠. 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그 자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는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잘 알아서 그거의 추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수요를 변동하는 요인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그 주택 구입할 때 대출받았던 대출금 상환하는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증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네.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물론 상관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 그리고 선호도.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아주 치안이 잘 돼 있거나, 혹은 경관이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을 선호한다면 그 지역이 가격이 좀 높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서는 건축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자재비 그리고 건축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건축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떨어지게 되면 공급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인구와 요 소득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총 인구수는 얼마죠? 지금
지금 3억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만 얼마죠? 인구는 네, 지금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금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시티 오브 얼바인 시의 인구수는 지금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한인 거주자 수는 142만 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미국 센서스 집계치고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 집계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센서스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 또 불법으로 체류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45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센서스 통계에 의한 공식 숫자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의 100만에 가까우신 분이 이 캘리포니아에 계실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요. 그리고 얼바인에는 한인분들이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연간 국내 총생산이죠.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그 생산량의 총계, 그것이 미국이 지금 16조가 영어로 트릴리언이죠. 그래서 제가 T로 표기하겠습니다. 16조 달러입니다. 네, 연간 국내 총생산량이 16조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뭐 인구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미국 그 50개 중에서 제일 1위 자리에 있는 그러한 주인데요. 캘리포니아는 GDP가 네,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참고적으로 한국은 GDP가 어떻게 되죠? 한국은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위에 지금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만 따져도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의 한 주지만 이걸 하는 국가로 생각했을 때 뭐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중국인데 중국은 GDP가 8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얼바인은 1인당 가구의 연간 소득 수준이, 가구당 연간 소득 수준이 약 8만 5천 불 정도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뭐 거의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좀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고 있는